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강의는 음, 이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그 분쟁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형태의 국제 평화 활동을 분야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그 인도적 개입과 긴급 구호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 첫 주에 제가 그 국제사회 여러 평화 지원 활동들을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해서 소개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 제가 그때 분쟁 관리, conflict management, 분쟁 해결, conflict resolution, 그리고 분쟁 전환, conflict 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긴급 구호 또 인도적 개입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 분쟁 관리, 컨플릭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활동들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변화 또는 그 사회에서 분쟁을 이렇게 야기시켰던 여러 근본 원인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당장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긴급한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형태의 지원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제한적이고 조금 더 개입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개입의 정도가 낮은 형태의 지원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정의를 살펴보시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호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은 크게 군사적인 영역의 개입과 민간 영역의 개입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군사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인도적 개입은 우리가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 평화 활동, 평화 유지 활동 있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평화 유지군을 파견해서 그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그 무력의 그 수위를 조절하는 그 활동들을 이제 그 군사적인 영역에서 인도적 개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민간 영역에서는 주로 긴급 구호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무력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물자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활동들이 이제 민간 영역에서의 인도적 개입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민간 영역의 인도적 개입 활동 혹은 긴급구호 활동은 종류별로 보면 그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mergency Disaster Relief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디제스터는 자연재해도 될 수 있지만 또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무력 분쟁도 포함하는 건데요. 당장 사람들이 오늘 죽을 것인가 내일 죽을 것인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 당장 뭐 그 물이라든가 또는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식량을 긴급히 공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Emergency Disaster Relief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고요. 푸드 에이드는 이제 가장 일반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식량 부족과 관련된 긴급 구호입니다. 사실 식량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지금 어떤 시기에만 일어나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언제든 우리 인류에게 그 상시적으로 같이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식량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원 활동을 해왔던 세계 식량기구 유엔 기관이죠. 이 기관이 2020년 노벨 평화상을 그런 의미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refugee relief라고 해서 당장 이제 분쟁이 일어난 지역의 긴급한 위기는 피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탈출을 했고,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살 곳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쉘터를 마련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물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을 이제 레퓨지 릴리프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isaster preparedness라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나 뭐 주로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그 홍수가 계속 일어난다든가 가뭄이 계속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쓰나미가 주기적으로 온다든가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또그 그 해수면이 이제 상승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이 분야의 이 영역의 일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큰 거대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들 좀 더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어쨌든 정부나 다른 사회의 영역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커뮤니티 단위로 이 문제들을 이러한 주기적인 자연재해를 통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금 응급처치에 가까운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이제 disaster preparedn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활동들을 긴급구호 혹은 민간 영역의 인도적 개입이 대표적인 활동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도적 개입 또는 긴급구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기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이름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이름들 중에는 이러한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기관과 보다 중장기적인 개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관들은 그 둘을 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관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개발을 하는 기관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그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사실은 다 뭉뚱그려서 지원 활동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쟁 관리, 긴급 구호라는 영역에서 일하는 기관들과 보다 중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발전 혹은 평화의 그런 공고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의 활동과는 여러 가지 면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런 기관들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옥스팜이라든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국제 적십자 활동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기관이죠.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는 특히 이슬라믹 릴리프라는 기관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이름들은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활동 원칙들은 이제 그 목적이 바로 가장 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이 받는 긴급한 그 니즈에 긴급한 요구 조건들에 맞는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개발 혹은 평화 구축을 하는 기관들과는 목표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러한 목표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합의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주의 최우선주의라고 부르는. 이 한국어 번역이 조금 이제 쉽지 않은데요. 이 임페라티브라는 것이 뭐랄까요? 그 영어를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임페라티브라는 건 가장 중요한 목표 혹은 임무. 그러니까 그건 그거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휴메니테리언 임페라티브라는 것은 인도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준수해야 될 의무 또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원칙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UNDP가 정의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인도주의 지원은 재난 피해자의 긴급하고 중대한 피해와 고통에 준해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 첫째, 무슨 말이냐 이게. 둘째,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 말은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관에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그 지원 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또 지원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지원 활동을 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을 중심으로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이 대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무시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사실 199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예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긴급구호 혹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 휴머니테리언 임페러티브를 가장 중요한 활동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최우선주의가 휴머니테리언 임페러티브가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활동 원칙으로 또 구현되는 데는 좀 더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세부 내용들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포괄적입니다만 가장 많은 기관들이 준수하는 또는 존중하는 네 가지 활동 원칙은 바로 그 국제 적십자 운동이 제시한 네 가지의 긴급 구호 또는 인도주의 지원 원칙입니다. Humanity, 인도주의 원칙 또는 인간주의 원칙, Neutrality, 중립성의 원칙, Impartiality, 공정성의 원칙, Independence, 어, 독립성의 원칙, 그렇게 네 가지인데요. 휴메니테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근본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받는 그 재난이나 또는 분쟁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지역에 그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거기에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목표와 관련된 원칙이 휴머니티 원칙이고요. 네 번째 저기 인디펜던스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 긴급 구호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랑 협력할 것인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랑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기관이랑 협력을 하다 보면 내가 공정한 이 중립적인 지원자로서의 그런 활동 원칙을 할 수 없게끔 활동 원칙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들어오는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대는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장 이와 관련해서 많은 딜레마를 겪는 가장 자주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군대와의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자연재난이 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쪽에 지원을 하려면 당장 이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를 트럭이라든가 뭐 그런 수송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그거를 당장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종의 기관이 군대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군대랑 협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고요. 그보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 현장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일상적으로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 뉴트럴리티와 임파셜리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트럴리티라는 것은 어, 긴급구호는 정치적이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면적인 성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측면인데 하나는 내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정할 때 내가 지원을 받는 상대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문제가 고려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무슬림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내가 이 사람 지원할지 말지 또는 할 때 누구에게 말해줄지 이거와 관련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확하게 정말 내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나라는 이제 판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활동을 할 때도 그 활동을 같이 하는 당사자들 또는 내 지원을 받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공정한 그 활동가로 인식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특정 무력 단체와 더 친하다. 또는 정부에게 결탁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줬을 때 이러한 긴급구호 기관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립성은 중요한 원칙이고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보다 나의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인가를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분쟁 지역에서
두 사람이 그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었는데 한 사람의 부상은 꽤 경미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이 심각한 그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그 많은 양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그 형평성에 맞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임파셜리티 공정성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바로 이 고통 비례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받는 고통에 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공정성과 중립성은 같이 가게 돼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 부분을 그 추구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간혹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추구하는 내 노력이 다른 하나의 원칙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긴급구호 관련한 이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수준의 이제 딜레마들을 거의 일상적으로 겪곤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걸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해 측정의 문제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통 그 피해의 고통 비례 원칙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겪는 피해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나요? 네.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갖고 있는지, 그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파악의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피해가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최대한 이걸 빨리 신속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몇몇 기관들은 72시간 황금 룰이라는 이제 원칙을 정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 그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또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만 3일, 72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긴급 구호 관련돼 있는 그 기관들은 72시간 안에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조성하고 그리고 현지에 배달하는 배송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눠드리는 것까지 72시간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기관에 나온 누군데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은 대부분 이제 일종의 그 피해 측정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1번, 물은 있는가?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을 배달할, 배송할 정확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식량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식량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세 번째, 의약품은 있는가? 의약품 중에 어떤 의약품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그 피해 상황들을 체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이 대부분 각 기관들이 그 전의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 체크리스트다 보니까 새로운 활동,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영역은 대부분 다 커버가 되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부분에 이 피해가 나타났을 때는 그 측정이 그 리스트가 그것까지 커버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 당장 눈앞에 뻔히 보이는 피해인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그게 안 보이면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잘 인식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측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의 그 필요한 그 요건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어 결국 이제 그 지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편향된 측정 기준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해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요구 조건들이 제대로 이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건데요. 어떤 기관이 정말 성의 있게 그 사람들의 피해를 측정하고자 해도 그 피해가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 그 유엔 평화유지 활동으로 그 분쟁 지역에 파견됐던 군인들을 직접 인터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나왔던 저한테는 꽤나 놀라웠던 진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막상 갔더니 그 사회가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될 때 상상하시는 장면들이 이런 거죠. 자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도와달라 와서 이제 뭐 바지를 잡고 또는 한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을 상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자기 일상을 영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와달라서 소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멀쩡해서 그게 더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근데 어쩌면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처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위기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마 오히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특히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들 입장에서는 난 괜찮아야 돼. 나 오늘 일 나가야 돼. 오늘 일 나가서 어떻게든 이걸 다 해야 우리 가족이 오늘 먹고 버틸 수 있는 물자를 만들어 올 수 있어. 구해 올 수 있어. 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어떠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리서치 때문에 전쟁이 끝난 지 한 20년, 30년이 지난 국가들을 가보면 그렇게 버텨오던 분들이 한 15년, 20년 지나서 그 트라우마가 제대로 이제 그 트라우마에 맞닥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굉장히 심각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뒤늦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당사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알고 싶어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그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측정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피해에 맞도록 물자를 배분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너무 오래된 사례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에 미국에 그 아프리카를 돕자는 아주 대규모의 캠페인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수십 명의 미국 당대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마이클 잭슨이랑 라이오넬 리치라는 이 두 유명한 음악가가 그 이제 만든 노래로 다 같이 합창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We Are the World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불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노래가 정말 그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엄청난 양의 그 액수의 모금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호 기관들로 돈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이 이 캠페인이 일어나게 됐던 동기를 부여했던 나라들이 이제 그 조금 지난번에 제가 자연재해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그 호은 오브 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제 특히나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물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당시에 그 국가들이 그 받았던 거의 동일한 형태의 피해를 그뭐 이웃 나라였던 수단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통계 기록을 보면 그때 이디오피아가 받았던 소말리아가 받았던 피해 정도와 어, 그 수단이 입었던 피해 정도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추측하기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 이제 교통도 제대로
그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제대로 레포트되지 않은 채 묻혀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피해는 사실 수단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디어의 그런 그 기여나 그런 모금 활동의 그 관심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 때문에 모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긴급구호를 실행하던 많은 기관들은 사실은 수단에도 동일한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위탁받았던 금액의 목표가 정해져 있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덜 알려진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디어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도 거기서 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모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기관들이 알고 있었지만 수단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또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나 정도가 현저히 다른 그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휴메니테리언 임페러티브라는 인도주의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 측정의 문제가 쉽지 않더라라는 아주 그 첫 번째 어려움을 소개를 드렸습니다.